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를 밤새들이 구슬프고 스산하게 울고 있던 한밤중의 숲속,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불에 의지하여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던 한 사내가 걷는 소리였지요. 이 사내의 이름은 송곽으로 그는 한양 친척 어른의 회가변에 방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 원참, 그것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더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도가 지나치기 그지없어. 내 참으로 민망하구나. 콧김을 뿜으며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송곽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유인즉슨 바로 송곽의 나이가 어느덧 장가를 들어 집안의 대를 이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4대 독자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과한 기대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 사내였어요. 회가변 참석을 빌미로 오래간만에 걸음한 친척집에 모인 어른들 역시도 썩 듣기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꼬장꼬장하게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질서와 반상의 법도를 앞세우며 송곽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혼담을 펼치고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더냐? 색시라면 그저 적당하게 지와 덕을 쌓은 양반대 교수 중에서 엉덩이가 떡 벌어진 여자를 고르면 되는 것이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후사를 도모하여 가을무 쑥쑥 뽑듯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어서 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곽이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이같이 용단처럼 화포를 쏘아대듯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잔소리들을 해대는 통에 애써 잔치에 참여한 송곽의 기분만 잡치고 말아버렸지요. 뒷맛이 씁쓸해진 송곽이 집안 어르신들의 녹이 서린 표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어 밤길이 위험하였음에도 송곽은 그만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잡생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지요. 그러다 결국 바로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산비탈을 보지 못하여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으아! 손에 쥐고 있던 등불도 놓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린 송곽. 그렇게 정신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혀있던 나무 둥치에 크게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송곽이 고통에 절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올린 송곽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허름한 오두막의 나무 천장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머리 한쪽에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어두운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을 향해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이 매우 컸던 모양인지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모든 것이 흔들흔들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모양새로 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이는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송곽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붕대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느껴졌습니다.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짓이겨 발라놓은 약초의 씁쓸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필시 누군가가 쓰러진 송곽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한 듯한 낌새였습니다. 비탈을 구르며 부딪힌 충격 때문에 정신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은 송곽이 아픈 머리를 부여지며 사태를 막 파악해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뉘시오. 송곽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림자가 멈칫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오두막 안쪽으로 성큼성큼 몸을 움직여 이윽고는 송곽의 앞까지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눈앞에 흐릿흐릿 보이는 낯선 사람의 형체에 송곽이 어쩔 줄을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화첩 냄새인가? 아니면 박가본. 정확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치장품에서 나는 향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어찌되나 하였습니다. 송곽이 유추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당황한 채로 궁금한 것들을 두서없이 뱉는 송곽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을에서 산새를 타고 다니는 업을 가진 사냥꾼이나 약초꾼들 혹은 신만이들이 쉬어가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오두막입니다. 저는 비탈 아래쪽의 풀숲에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간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과 약초들을 보러 나온 덕택에 선비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본디 선비님을 업고 산을 내려와 의원으로 매셔야 마땅하겠으나 이곳은 인적도 드물고 또한 도움을 빌릴 사내에 손을 빌리려 해도 좋기 15리는 걸어야 하는 곳이지요. 선비님을 발견한 때에 아녀자인 저 혼자는 그러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 오두막으로 매셨사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아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곤조곤 모든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송곽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곽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밤이슬을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송곽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꾸했지요.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뒤면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이리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소? 거듭된 송곽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곽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 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곽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겸양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이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저 가슴 속에만 묻어둬야 하다니. 그 여인이 남겨놓은 이 향취만이 기억에 깊숙이 자리 잡아 떠나가지를 않는구나. 결국 송곽은 아무런 소득 없이 오두막에서 여인이 흘린 향기에 대한 강렬한 기억만을 남긴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그저 자신의 머리에 생겨있던 상처를 치료할 때 붕대로 사용한 손수건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는 곱게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게 송곽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지요. 늘 품에 그날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여인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던 송곽은 더욱 장성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훌륭하게 성장한 송곽은 그야말로 근사한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 반듯하고 허우대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곽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 짝이 없어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곽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산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군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곽네 온 식구들은 양반임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송곽이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송곽은 아직 혼인이나 여인에 대한 욕심은 없었으나 사대 독자인 마당에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그저 집안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응하고 있었답니다. 1등 신랑감이던 송곽과 혼담을 성사시켜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던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송곽의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지요. 매파가 송곽의 어미와 그 옆에 앉아있던 송곽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런 집안 저런 집안의 교수들을 소개하고 있으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송곽은 매파가 소개해주는 조건 좋은 여러 집안의 여인들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는 기미가 없었더랬지요. 뜨뜻미지근한 송곽의 표정을 본 매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겼는지 목표를 바꿔 송곽의 어미 곁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이댁내 교수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야말로 인물 훤하지. 또 칠흑 같은 흑단 머리에 아하 그 엉덩짝은 얼마나 푸짐한지? 아들을 열이라도 집안에 안길 상이지 않겠소? 게다가 뭐 집안이 빠지기를 하나? 흠잡을 곳이 있기를 하나? 참으로 이만한 혼처가 또 없다는 거 아니겠소? 자신이 소개하려는 30리 밖에 있는 이 색식감 집안도
제법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다가 대대로 은덕을 베풀었기로 고을의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송곽의 어미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성을 다하던 매파의 호들갑에도 송곽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선뜻 내키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게, 총각. 혼담이 어찌 그 기분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일이겠소. 그저 혼사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끼리 이리 재고 저리 맞추다 보면 일사천리로 흐르기 마련 아니겠소? 그래, 과가. 매파의 말이 맞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듯이 피하려고만 드는 게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송곽의 말에 매파와 송곽의 어미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집안과 어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송곽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던 매파가 돌아간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저녁 때 송곽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로 일전 자신을 치료해준 여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요. 송곽은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송곽은 단 한시도 그녀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으련만. 송곽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요동을 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뒤로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에게 흠뻑 매료된 뒤였습니다. 매파가 제 아무리 집안 배경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규술합시고 여인들을 소개해 주어도 송곽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자수 손수건에 그녀가 꽉 들어차 있어 여타의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파가 물어오는 각종 혼담에도 시큰둥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도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 지난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송곽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송곽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로 흘러들어온 혈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고을 박산 아래 외딴 집에 거처를 튼 이 여인의 이름은 백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 비열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필시 혼인한 적이 있는 과부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여인네 홀로 지내고 있단 말이던가? 어허, 소문도 듣지 못하였나? 듣자 하니 말이야. 그 여인네의 지아비가 바로 그 여인네에 의해서 복상사를 당했다지 뭔가. 엥? 아니 그건 또 누가 그러던가? 내가 듣기로는 건너고을 참판댁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가 초야부터 남편을 잡아먹어 소박을 맞고 쫓겨난 여인이라 하던데. 나원참,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고을 저 고을로 발길 닿는 박물장수 김가가 비밀이라면서 내게만 일러준 이야기인데 말일세. 고을 사람들의 모임터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이야 멍이야 기세 좋게 두던 장기판의 열기는 금세 시들해지고 모여있는 사내들의 관심사는 온통 백년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씩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이곤 했던 백년은 옹골차게도 도톰하면서도 붉디 붉은 입술과 슬며시 아래를 향하며 뜨는 눈매엔 조신하면서도 희한한 새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마끈으로 바싹 졸라맨 허리는 마치 개미의 그것만큼 잘록했고 그 허리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또한 무사내들의 가슴을 호미로 후벼고랑을 낼 만큼 빼어나기 그지없었지요. 허나 그녀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사내들이 백년을 향해 짓궂은 농이나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번번이 무시와도 같은 퇴짜를 맞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으나 몰리는 관심은 폭발할 듯 하였으니 별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소문을 잡아먹고 또 풍문이 그 소문을 잡아먹어 어느새인가 백년은 동네 남정네들이 공공으로 노리는 하나의 목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홀로 지내고 있고 게다가 누구 하나와도 어울리지를 않으니 사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남정네들은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만 생겼다 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백년에 대한 이런저런 괴소문들을 늘어놓으며 안주감으로 삼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소문이 파다히 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스스로 나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필시 소문에 필적하는 고약한 과거를 지녔을 거라 여긴 고을의 사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시탐탐 백년의 치마를 벗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총각의 귀에까지도 내려앉게 된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들이 어찌 이리 경박하고 철없기 그지없단 말인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송각이 떨어진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렸다가 백년에 관해 대화하는 사내 무리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지물포에 다다른 송각이 가게의 주인장을 호출하기 위해 손짓을 하려는데 이 이복에 저기 지물포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백년 아닌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사내들이 송각이 서 있는 지물포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송각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송각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햇빛이라고는 생전 받아본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한 여인이 지물포 좌판 앞에서 종이를 만져보며 고르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하얀 여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치려는데 순간 송각의 코를 스치며 지나가는 향이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향은? 그것은 송각이 지난날 그토록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바로 그녀가 고을 사내들이 그토록 구설에 올리고 있던 여인 백년이었던 것이지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송각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답니다. 송각은 백년을 실제로 눈에 담는 순간 강렬한 확신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 치부하고 애써 치우려 했었던 감정이 바로 제 은인을 향한 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송각의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마치 물레방아를 만난 방아처럼 거세게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파의 입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신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송각은 자신도 모르게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실례하오나 뭐 좀 물어보겠소이다. 오겨 일전 어느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내 하나를 구해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시오? 이 손수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시냔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묻는 송각에 접근해 백년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멈칫 하고는 고개를 갸웃대더니 이내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송각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 참으로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뜰 듯이 기뻤던 송각이 활짝 웃음을 지었으나 이내 그녀의 정갈하게 모아묶은 뒷머리에 꽂혀있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혼인을 하신 몸이셨소이까? 송각이 잔뜩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백년은 아까부터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송각의 말에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송각이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는 찰나 주변에서 백년과 송각을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를 의식한 백년이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송각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지물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송각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요.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이고 그토록 재회만을 염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년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당도한 송각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백년에게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단 한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음을 고하고는 그녀가 남겼던 손수건의 나비자수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저 이렇게 죽기 전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싶었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 게요. 비녀를 꽂고 있음으로 보건대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하나 그 어디에도 사내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구려. 백년은 슬픈 눈으로 조용히 송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 눈에 담았던 그녀였으나 지금의 느낌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와 붓 그리고 벼루를 꺼내오는 것이었어요. 백년은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이윽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내려 갔지요. 긴 정막 속에서 가녀린 동작으로 먹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글을 적어내려간 백년이 그것을 송각에게 내밀었고 송각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년이 지난날 자신의 사연을 쭉 나열한 글이었어요. 일전 백년이 산에 올랐다가 쓰러진 송각을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구해주었던 그 시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그를 짝사랑하는 덕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숫기가 없고 어딘가 음침하였던 이 덕달은 백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호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하루 종일 백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먼 발치에서 그녀를 훔쳐보는 것으로 제 감정을 채우기 일쑤였던 어딘가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백년을 따라 한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그녀가 웬 외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간 저울로 백년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덕달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연인인 백년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구먼. 감히 나를 두고 그 엉덩짝을 가벼이 놀려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단 말인감?
그리하여 덕달은 그 이후로 백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백이 서너 대 값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둥,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좋기 일백은 된다는 둥,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자, 그 소문을 실어나르는 자 모두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을 내 최고의 미인이었던 이 백년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년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퍼지던 소문은 이윽고는 백년과 가까웠던 지인들마저도 헛소문에 좌우되어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덕달에게서 시작된 뜬 소문은 그 덩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을 사내들은 마치 그간 쳐다도 보지 못하던 백년이라는 여인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사실은 자신과도 하룻밤을 보낸 가벼운 여자였다 라는 기조의 거짓말을 하며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잘라먹고 커진 악이 가득한 소문의 종국에는 백년은 재수가 옴붙은 여인이라 그녀와 밤새도록 합판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져 부목을 대고 드러눕게 된다는 둥, 백년과 정을 통했다가 외양간에 원인 모를 불이나 외양간을 말끔히 태우고 소는 몽땅 도망가게 되었다는 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실 실제의 백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인의 정절을 매우 소중히 하였기에 자신이 구해준 이름 모를 선비와 쓸데없는 풍문이 돌 것을 우려하여 선비의 무사를 확인하자마자 제 정체조차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실로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인양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달에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 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인 양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홀어머니마저도 그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묘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목 놓아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후로 도망치듯 제 고을을 떠난 백년은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에게 알려준 한 고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넘어와 자리를 잡은 고을이 바로 송곽의 고향인 곳이었지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내들과의 그 어떠한 접점이 생기는 것조차 극히 두려워하였기에 새 고을의 털을 잡은 백년은 꾀를 내어 이미 혼이 난 몸인 척 머리를 쪽 집어 빈혈을 꽂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을 겨우 헤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뜬 소문, 헛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글을 읽어내려간 송곽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슬픔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놈들이 아니던가? 이런 무지막지한 고초를 당하고 고향을 등겨 떠나온 여인을 새로 잡은 터전의 사내들이 또다시 괴이한 소문으로 다시금 괴롭히고 있었다니. 송곽은
자신의 혼사를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간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은인인 100년을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드넓은 조선의 땅덩어리에서 이렇듯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둘 수는 없다며 100년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해온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내세울 것이 못되어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송곽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100년의 눈물을 본 송곽은 마치 질주하는 멧돼지와 같은 기세였습니다. 혼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부러 온 마을 곳곳에 100년을 자신의 신부감이라 공표하고 다녔지요. 그리하여 100년이 송곽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 100년을 향한 짓궂은 농담과 악소문을 입에 담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이듬해인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송곽네 집 조촐한 마당에서는 한창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속을 끓인 적 없던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강경히 제 신부감은 100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며 강행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며 100년을 고집한 송곽의 결의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신랑 측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했지요. 100년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찜찜한 풍문으로 둘러싸인 말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혼례는 흐르듯 끝이 났고 첫날 밤이 왔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근사한 원앙금침이 펼쳐졌고 그 윗목엔 밤중의 배라도 고풀세라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모란꽃의 나비가 너울거리는 8폭의 병풍이 신방의 문을 가로막았지요. 새 신랑인 송곽과 새 신부인 100년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 앉았습니다. 송곽은 고개를 푹 숙인 100년의 족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오똑한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시력이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본 100년은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배는 더 미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이다. 내게 이 같은 날이 오다니요. 이는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천금의 기회요 인연입니다. 송곽의 말을 들은 100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따스하게 100년을 품에 안아주었고 100년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소동들을 거쳐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의식을 치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이후 송곽은 과거 급제만을 목표하며 살았습니다. 100년은 그녀를 못마땅히 여기는 시집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인상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살림을 돌보며 송곽을 지극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무지기로 명성이 자자하여 길쌈이든 김맥이든 배짝이든 100년의 손에 한번 넘어가면 그 결과물이 틀림이 없었기에 고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솜씨를 높이사 일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그 이듬해에 100년은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귀한 송곽네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습니다. 난잡한 풍문이 돌았던 벙어리 며느리라 업신여기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뜬 소문이며 또한 이 정도로 참하고 다재다능한 며느리감은 세상 천지 없다며 100년을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자가 세도를 치렀을 때 며느리인 100년은 쪽풀을 베어와서는 쪽물 뽑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쪽염색을 해서 아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쪽빛이 너무나 곱고 예쁘다며 송광네 집안 친척들이 너도 나도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백년이 그들 모두에게 쪽염색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나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그날부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는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쪽염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며 입이 귀에 걸렸고 백년은 마당에 독을 12개나 차려놓고서는 쪽물을 빼며 또 한편으로는 송곽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나날이 풍성해져 갔고 백년의 정성어린 내조의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해 송곽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송곽네 집안은 며느리인 백년이 복덩어리라며 끔찍이도 아껴주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홍패를 받은 송곽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승장구하여 백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인 덕달과 그 고을의 사내들에 대한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붙잡힌 덕달을 국법으로 심판함으로써 그간 자신의 아내인 백년을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게 해주었어요. 또한 송곽의 집안대대로 시름이 없이 풍족한 인생을 영위하며 집안의 이름을 드높였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조선의 한바땅에 살고 있는 천석군의 부자 방영감이란 노쇠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꽤 풍족한 부자였으나 걱정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었지요. 방영감의 슬하에는 딸만 주렁주렁 7이었고 어떻게 된 것이 아들이 들어설 기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방영감은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거처가 궁핍해진 자신의 육촌형에게 연통을 하여 그의 막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기로 약조를 하였지요. 집안 사람 대부분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그 친척의 평소 행실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작자의 씨라면 분명 이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방영감을 만류하였지요. 허나 방영감의 결심은 한결같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자를 들이기 전 방영감은 그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큰 스님인 추남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외딴 암자에 틀어박혀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며 불공을 닦는 추남 스님은 출가하기 이전부터 방영감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요. 이따금씩 추남 스님이 탁발하러 나오면 언제나 방영감 집을 제일 먼저 들러서는 사랑방에 들러 서로 글을 나누고 시를 지어 선물하였습니다. 방영감도 때때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면 느긋하게 암자에 올라서 추남 스님과 고담줄론을 나누며 또한 고견을 경청하곤 했답니다. 그런 막역한 방영감이 난데없는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추남 스님의 안색이 어쩐지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육갑을 짚어보던 추남 스님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는 것이었지요. 진정 그리 하여야겠소. 육갑을 아무리 짚고 또 짚으며 또한 들여다보아도 이 결정은 결코 말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게만 나오니 내 도저히 그 녀석을 양자로 들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구려 그래. 애둘러 양자를 들이지 말라는 소리를 간곡하게 전하였지만 아들이 너무나 소원이던 방영감은 그만 추남 스님의 깊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육촌형의 막내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양자로 들어온 이 택주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도대체가 그 속에는 청개구리 귀신이라도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쏙쏙 골라서 하는 것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손버릇이 꽤 나빴던 택주는 점점 도벽이 심해지더니
이젠 아주 밥 먹듯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이었어요. 방영감이 출타만 했다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서 다락을 열고 그 속에 돈을 몽땅 훔치곤 하였지요. 그 돈으로 저작거리의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어기를 휩쓸고 때려 부수더니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서당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마저도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마의 피도 마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색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참모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행랑아범이 방영감의 심부름으로 잠시 한양으로 나간 틈을 타서는 행랑아범의 부인에게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지 뭐겠어요? 부인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딜방앗간에서 그만 극단적인 결심을 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하인들이 발견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행랑아범의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고 방영감의 집안 하인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행랑아범 내외를 바라보았지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자 택주는 사랑방 다락에 숨겨진 금부치를 훔쳐서는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행랑아범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곧바로 택주를 추격하였고 고을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혹여 택주를 해쳐 행랑아범이 경을 칠까 염려하여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일부는 방영감에게 달려가 이 사태를 중재해달라며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방영감은 문전옥답 5맞이기를 행랑아범에게 떼어주는 대가로 이 사건을 겨우 무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관연한 딸들이 훈기를 맞게 되어 그들을 시집 보낼 때 남들처럼 조촐한 혼수만을 마련해주고 출가외인이라며 논 한마지기조차 아까워했던 방영감이었기에 친아들도 아닌 양자인 택주의 뒤치다거리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방탕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택주는 이렇듯 방영감이 간신히 수습해줘 겨우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 일로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잔뜩 토라져서는 평양으로 건너가 장사나 배우겠다며 가출하여 자리를 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간판기녀 향매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었지 뭐겠어요. 집에서 훔쳐나간 돈을 흥청망청 함부로 써댔던 택주는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어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망나니처럼 구는 것을 호락호락 받아주는 것은 방영감 뿐이었습니다. 험난한 바깥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힌 택주는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으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건너 이 소식을 들은 방영감은 양자로 들인 택주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한데 뒤섞여 어쩔 수 없이 집사에게 묵직한 전대를 채워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택주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방영감은 쉽게 택주를 포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일할이라도 헤아렸으면 좋았겠지만 산전수전을 거쳐 겨우 집으로 데려다 놓는들 택주는 또다시 집을 나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부지기수였고 방영감은 매번 사람을 풀고 돈을 쏟아부어 택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은 택주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혀를 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영감의 과도한 관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다가 도대체 저 영감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이 어찌 저러신냐? 저 망나니 같은 자식놈을 대체 몇 번이나 더 봐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러게 말이요.
듣자하니 친아들도 아니라 양자로 들인 종자라던데 저런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지 원. 그렇게 날이 가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던 택주는 어느덧 나이가 차 장성하여 더욱 망나니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결국 커다란 사고를 치는 바람으로 방영감을 쓰러지게 만들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붉게 물든 염탄강 나루터에 막배가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몇몇이 배에서 내리며 저마다 갈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강물에 비친 노을이 물결을 따라 어지럽게 흔들리고 저 멀리 펼쳐진 갈대밭에서는 바람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갓을 깊게 눌러쓴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처럼 성큼성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막은 인근에서 꽤나 근사하게 차려진 고급 주막이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장돌뱅이들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치 목표물을 미리 점 찍어둔 듯 주막을 향해 발을 옮기는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방탕하기로 소문난 망나니 택주였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나그네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못된 성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탕 시원하게 해먹고 슬그머니 빠지자. 애비랍시고 잔소리만 해대는 노친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이참에 한탕에서 미천을 잡은 다음 이곳을 뜨는 게야. 굳게 다짐하며 택주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치마끈을 바짝 끌어올려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낸 젊은 주모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택주를 보고는 방긋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젊은 주모는 택주에게 익숙한 듯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달고 다른 주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택주는 주모의 요염한 눈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객체의 가장 끝 외진 곳에 위치한 독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머? 아니, 잘생긴 선비님께서 어찌 저리 끝쪽에 우중충한 방을 달라오실까요? 뭐 나야 아무 방이나 값만 치러준다면야 상관없긴 하지만서도. 꺼내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 가타부타 말고 뜻방이나 내어주시구랴. 그리고 국밥이랑 막걸리도 곁들여 내어오시고. 퉁명스러운 택주의 말에 주모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일 구석진 방을 안내해 주었고 곧 택주의 주문대로 국밥과 막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삐죽대며 곁눈질로 택주의 여기저기를 힐끗거리는 주모를 물리고 고즈넉한 독방에 혼자 남게 된 택주는 뜨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하게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속에 들어있던 상자를 꺼내 보였지요. 상자를 연 순간 황금빛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가 주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귀중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아니 손님, 이것이 무엇이요? 주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묻자 택주가 대답했습니다. 주모, 잘 들으시오. 나는 닷새나 엿새쯤 여기 묵을 참이오. 헌데 내가 사정이 있어 바깥으로 용물을 보러 다녀야 하니 방에 이것을 놔두고 다니기가 적잖이 걱정이다 이 말이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주모가 맡아서 잘 보관해 주시고 내게 보관증을 써주시면 좋겠소. 내 그에 대한 품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리다. 돈벌이 요행이 생기자 주모는 슬그머니 신이 났어요. 안방에다 대고 누군가를 부르며 지필묵을 가져오라 소리쳤고 이윽고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습니다. 택주에게 보관증을 써주던 주모가 말했어요. 헌데 이것이 무엇인가며? 무언지를 알아야 보관증에 이름이라도 적어놓지요.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택주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 겹 두 겹, 자그마치 7겹이나 쌓여있는 한지까지 벗겨내자
상감 기법을 써서 오낙문을 새긴 고려의 전형적인 은은한 청자 매병이 나오는 것이지 뭐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대체 얼마나 합니까요? 오라? 한눈에 비싼 놈을 알아보니 주모의 눈썰미도 꽤나 봐줄만 하구려. 이것은 문전옥답 쉰 맞이기로는 어림도 없는 귀한 물건이오. 그러니 주모가 잘 보관해 주시오. 내일을 마치면 보관비로 20냥은 더 얹어드리겠소. 그리하여 주모와 기둥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관증을 써주었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집어넣은 고려청자를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다락문을 열고 오동나무 상자를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바깥으로는 자물통을 잠근 후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젊은 주모가 퍼질러 앉고는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화딱지나는 일이 다 있나 그래. 내 허구한 날 꼭두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이 지겨운 손님들 시중을 들으며 오지게 일해도 이리도 꾀죄죄하게 살며 한 푼 두 푼을 아쉬워하는 판국인데 대관절 저 선비는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는 쉰맞이기 문전옥답이나 되는 귀중한 물건을 저리도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여. 한숨 섞인 주모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뻑뻑 피워대던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이랍시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깟 일로 뭘 그리 고민을 하고 앉았누? 그냥 그 선비놈의 고려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되는 일 아니여? 어이구, 이 화상아, 대체 어떻게? 이미 보관증까지 써준 거 모르는감? 이래서 임자가 여즉 주모질이나 하면서 손님들 호주머니 푼돈이나 훔치고 있는 거요. 아, 그 선비방에 들어가서는 보관증을 훔쳐버리면 끝나는 일 아니여. 아까 슬그머니 보니 바지 안주머니에 대충 집어넣더구먼. 임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뒷일은 내가 깔끔하니 처리할 것이니께. 기둥서방의 말에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깔깔 웃으며 품에서 엽전 한 움큼을 쥐어 던져주었습니다. 기둥서방은 엽전을 쥐고는 바로 투전판으로 향하면서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니까 그 틈에 선비를 요리해버리라고. 라고 말했지요. 주모는 그 길로 부엌으로 건너가서는 꼼꼼하게 목간을 한 뒤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분을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곱게 바른 뒤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어여쁜 노랑 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그녀는 희죽 웃으며 명경을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객방 문을 조심스레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택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들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롱불 아래 드러난 젊은 주모의 얼굴은 아까 전 주막을 들어올 때에 비해 더없이 빛나고 어여뻤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주모라는 것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주모는 호호 웃으며 새끼띤 눈웃음을 흘리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택주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손님. 주막에 발을 들이실 때부터 이 몸은 우리 선비 손님의 이 떡 벌어진 품새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주모의 특별한 손님 맞이에 몸을 맡겨보시어요. 이것은 우리 주막에서 겨우내 잘 익힌 오미자주입니다. 어디 한 잔 드시고 저에게도 한 잔 넘겨주셔요. 택주는 주모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린 듯 술잔을 입에 대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아까 전에 그 주모 서방은 어디에 계신 거요? 그러자 주모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어이구, 서방이라니요? 그저 먼 친척 오라버니뻘 되는 양반입니다요. 저작거리 투전판에 기어들어갔으니 아마도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올 예정이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오미자주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주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택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주모와 술잔을 나누었고
수리동이 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렇게 은근슬쩍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작심한 듯 택주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모가 자신의 빈잔을 상에 턱 올려놓고는 버선발로 술상을 슬슬 곁으로 밀어치우는 것이었지요. 이 무슨...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셔보아요. 주모는 그리 말하고는 호롱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한창 힘이 좋았던 택주와 농익은 젊은 주모는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택주의 마음은 이미 주모에게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의 유혹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택주의 밑에 깔린 주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회를 쏟아부으며 교성을 토하면서도 한쪽 손만큼은 바쁘게 택주의 바지 속 안주머니를 더듬으며 고관증을 찾으려 했었지요.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져라 거나하게 운우를 나눈 뒤 젊은 주모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주모는 재빨리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불씨를 뒤적거린 뒤 살려내 택주의 주머니에서 훔쳐낸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지요. 옳거니? 되었구나.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주막에서의 요상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주모의 기둥서방은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작물의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물줄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지 3일째 되는 날, 근방의 만석군 부자 백참봉이 그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입지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떼돈을 벌게 되었다며 젊은 주모와 기둥서방은 쾌재를 불렀어요. 주모가 고려청자를 꺼내기 위해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헌데 세상에나 대관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안에 고이 들어있어야 할 고려청자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택주는 주막과 떨어진 강어기에 서서 무언가를 찾으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막은 이랬습니다. 젊은 주모가 택주의 객방으로 찾아와 요염한 미소를 날리던 그때 사실은 택주 역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단판을 준비하고 주모를 쓰러뜨릴 궁리 중이었는데 주모 쪽에서 먼저 그리 제 발로 들어오니 웬 떡이냐 싶었던 것이지요. 사정없이 주모를 담금질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몰래 주모 고쟁이에 꿰찬 다락 열쇠를 슬그머니 빼돌린 후 미리 준비해둔 찰흙 덩어리에 찍어 본을 떠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벽에 눈을 떠 여기저기 손을 대며 슬쩍하던 버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택주는 미리 떠둔 열쇠본을 들고서는 저작거리 대장간으로 달려가 꼭 맞는 열쇠를 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장을 보러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이닥쳐 열쇠를 이용해 다락문을 열었지요. 이 고려청자가 싸구려 가짜인 것도 모르고 다락에서 없어진 걸 알면 거품을 물고 자빠지겠지? 그럼 나는 보관증을 들이밀며 당장 이 주막을 내게 넘겨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면 끝이지. 총골에 처박혀서 형편없는 기둥서방 하나 두고 주모질이나 하는 여편네를 농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것이야. 정말이지 나는 어찌 이리 머리가 영특한 것일꼬. 그랬습니다. 택주는 이 같은 사기극을 벌여 가짜 고려청자를 몰래 없애버린 뒤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젊은 주모의 주막을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먹어버릴 심산이었지요. 택주는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그 길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강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자 기쁜 마음도 잠시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자신의 바지 속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두었던 고관증이 잡히질 않는 것이었지요.
택주는 자신의 객방으로 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보관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꼬리를 드러내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사이 그만 젊은 주모의 기둥서방에게 꼬리가 밟혀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짜고서 자신의 보관증을 없애버린 것을 몰랐던 택주는 꼼짝없이 사기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덕분에 치도곤이란 치도곤은 모두 당한 뒤 방영감에게까지 연통을 보내었고, 택주를 관하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여 데리고 들어왔지요. 이렇듯 방영감이 양자로 들여놓은 이 개망난이 택주에게 하도 시달렸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자 집구석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택주의 눈은 도리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방영감의 다락 속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소나기에 들어와 빛나는 앞길이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택주는 그간 개차반과도 같던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모른 채 양아버지인 방영감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중에 방영감이 사랑방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택주는 그에게 끼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력을 되찾은 방영감이 돌연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 기운이 물씬하다고는 하나 바깥은 여전히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차디찬 날씨였음에도 택주는 사라진 자신의 아비를 일절 찾지 않았어요. 집안 하인들 모두는 그런 택주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해댔습니다. 얼마 후 택주의 귀에 방영감이 추남스님이 계신 암자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놓친네. 거기까지 가서는 뭐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도 택주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영감은 양자로 들여 극진이도 보살피던 아들에게 자신의 임종조차 보이지 못한 채 암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영감은 초라하게 황천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곁은 추남스님만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남스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득히 내려와 있었고, 자신의 오랜 벗이 이승을 하직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망난이로 불리던 택주가 드디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것일까요? 상복을 푹 눌렀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침울해 있는 모습의 택주가 자그마치 9일장으로 거창히 장례를 치르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이 유명한 직관을 불러다가 방영감의 맷자리를 잡고는 봉분을 높이 올렸지요. 그 앞에는 성물과 비석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지요. 방영감의 묘에는 조상식과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기며 올렸습니다. 방영감의 묘지 옆 초막을 본 고을 사람들은 뒤늦게 천하에 효자가 났다며 택주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택주의 뒤늦은 효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을 때 동네 주막에 추남스님이 들어와 곡차를 주문하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한숨을 가득 쉬며 곡차를 비우고는 하늘을 바라보던 추남스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복의 방영감, 나의 소중한 진우여. 내 벌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처님께 받기로 하겠네. 방영감, 자네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해줌세. 추남스님은 주막 아궁이로 가서는 품 안에 있던 쑥뭉치에 불씨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방영감의 묘지로 가 그간 자신이 택주인 척 지키고 있던 초막에 불을 붙였지요. 그간 상복을 뒤집어 쓰고 방영감의 각종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성대히 소화한 것은
택주가 아닌 추남스님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린 택주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아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여기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이 방영감을 위해 마지막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의 장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택주는 석상식을 들고 온 참모를 덮치고는 뉘어놓고 봉분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몹쓸 짓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창 재미를 보려는 찰나였거늘 이 노친네가 죽고 나서도 이리 나의 발목을 붙잡는가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이자 자신의 소중한 친우의 무덤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던 택주를 본 추남스님은 남아있던 인내심과 머뭇거림마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던 택주의 뒤통수를 향해 추남스님이 지니고 있던 두터운 박달나무 지팡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털썩 묵직한 지팡이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택주는 단말말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방영감의 무덤 위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추남스님은 엎어져 있는 택주의 한쪽 손에 큼지막한 돌덩어리를 쥐어주고는 무덤 뒤쪽에서 혼절하여 쓰러져 있는 참모의 옥매무새를 반듯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놈은 마지막까지도 내 양아버지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없는 놈이로구나. 장례를 끝낸 초막을 태우는 동안 내 놈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내 놈의 평판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나 어쨌거나 내 놈도 먼저 떠난 방영감의 아들로 이 이상 가문의 이름을 망치게 둘 수야 없는 노릇. 허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놈도 효자였다는 것으로 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느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슬프고도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인 추남스님은 마치 누군가 택주가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양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무덤을 지키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손에 잡은 큼지막한 돌멩이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한 듯한 모양새로 보이게끔 주변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료한 추남스님은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을에는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뒤늦게 효심에 눈을 뜬 택주가 방영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견디지 못해 자신 역시도 양아버지의 뒤를 따랐다는 풍문이 저작거리 가득 퍼졌지요. 주막에 앉아서 탁배기를 곁들이던 사내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던 추남스님은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고을에서 추남스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영감의 재산은 나머지 여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개망나니 택주의 무덤은 방영감 옆에 나란히 서게 되어 살아생전 방영감이 그리도 애타게 소원했던 대로 자신의 곁을 양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산세 깊은 곳 고을에서 약초꾼의 몸담은 향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난을 당해 조실부모한 형부는 아버지 생전에 배워둔 약초 구별법을 이용하여 홀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이 향군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인즉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미 혼기를 한참이나 넘겨 고을 안에서 제 또래의 처자들 중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달랑 향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려나 내년엔 가려나 하며
지나친 세월이 벌써 몇 년이던가요. 또다시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린 탓에 그놈의 나이라는 것을 더 먹고 말았으니 이제 올해 26의 노처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찢어 죽일 가난이 문제요. 연속된 흉년 탓에 혼수 마련할 돈은커녕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 좀 채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원통해 하면서도 향부는 열심히 산을 타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씩 중매할멈이 찾아와 이런저런 중매 건수를 내보이며 제안했지만 향부는 혼수 흉내낼 돈도 마땅히 없어 그저 한숨만 토하다가 소득 없이 중매할멈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네만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간 자네 혼인은 다음 생에서나 치룰게야. 향분이 나이도 생각해야지. 송각시라도 될 참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던진 중매할멈의 말이었지만 비수가 되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어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나이만 먹은 여자를 누가 그리 쉽게 데려나가겠답니까? 제 마음도 미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착하디 착한 약초꾼 향분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배워온 재주라고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여 내다 파는 일 뿐이었으니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올 리도 만무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혼담들도 색정에 눈이 먼 영감들의 후첩자리였지요.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혼인하여 아들 딸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인데 천지신명께서 내게 조실 부모의 기구한 팔자를 내리시더니 배우자마저 점지해주지 않으실 모양이시니 참으로 서글프고 원통하구나. 사정이 이리 되니 향분이 조바심을 내는 것도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창호를 뚫고 넘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소리가 기세등등하여 동장군이 따로 없는 날씨였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향부는 광주리에 호미를 챙겨 들고서는 산으로 올라가 겨우살이 약초를 캐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던 향분을 발견한 동네 한 아기, 그녀를 걱정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향분아. 눈이 이렇게나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약초질은 쉬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겠니? 이 날씨에 무리하다 사람 잡을까?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주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 같은 날에 날씨 탓을 하며 나서지 않으면 혼자 사는 제 입에 풀칠은 조상님도 못 해주셔요. 혹독했던 겨울의 날씨도 향분의 부지런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먹을 주먹밥이 담긴 보자기까지 챙긴 향부는 야산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실하고 귀한 약초를 광주리 한가득 캐올 수 있게 맑은 물을 떠놓고 치성을 다한 기도까지 올리고서 몸을 추스리며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줄기가 마르면 약효가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인 약초는 주로 뿌리 약초가 많았습니다. 산후 여인들이 밀려든 약초방에서 겨우살이를 잔뜩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향분이 그렇게 약초를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산을 타던 그때 불현듯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두 눈을 비비고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향군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향분의 손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넘치는 기쁨에 손을 덜덜 떨면서 행여 뿌리의 털끝 하나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흙을 타고 건져 올린 산삼의 영롱한 자태를 보자니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 그야말로 심중에 으뜸인 심이었답니다. 향부는 뜰 듯이 기뻐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향부는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도 잊은 채 산삼을 소중히 제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아오고 향분이 좋기 100년 묵은 듯한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금방 퍼져 저작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은 향분이 꺼내온 산삼의 상태를 자세히 훑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이봐, 향분이 그간의 고생은 다 끝났구만 그래. 이런 물건은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으뜸의 산삼이네. 내 약재상을 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다만 이런 실한 놈은 내 평생에도 처음일세 그려. 마음껏 기뻐해도 좋겠어. 이것은 거진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이라 이 말씀이지. 약재상의 말에 향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향분이 산삼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말아 갈무리하자 약재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향분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자고. 네, 갑자기 주막은 어인 연유로요? 어이구, 이거사. 이런 진귀한 물건은 말이야. 비싼 값을 쳐주는 자에게 넘겨야지. 천석군 부자 박찬봉이 지금 주막에서 이 산삼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향분이가 100년 넘게 묵은 듯한 산삼을 캐왔다는 소리에 박찬봉이 아주 부르는 값은 모두 치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그치가 지병으로 골골댄 세월이 많다 보니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럴 것이 아니지요. 당장 나서야겠어요, 어르신. 어서 안내해 주셔요. 향부는 그 길로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드디어 자신도 지긋지긋한 노처녀의 신세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꿈에 젖자 향부는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에 당도하자 박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놓고는 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오던 향부는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막 안의 풍경을 눈에 담을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안을 둘러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답니다.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시끌벅적한 노름꾼들하며 시시껄렁 소란스럽게 떠드는 왈패들하며 별천지가 따로 없었지요. 살풍경한 주막 안의 분위기에 잔뜩 기가 눌린 향분이 가져온 산삼을 박찬봉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산삼을 본 박찬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시끄럽던 주변 패거리들도 모두 향분의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주막 안이 삽시간의 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이 환해졌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귀한 산삼의 자태에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향분과 박찬봉의 자리 뒤쪽에서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이내 향분의 산삼을 낚아채고는 그 길로 와그작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잔뜩 흥이 올라있던 박찬봉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희대의 난장판이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찬봉이 제수아들을 시켜 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는 그 낯짝이나 보려고 머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산삼도둑의 정체는 바로 오랜 폐병으로 기침을 달고 살던 유명한 노름쟁이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면서 노름판의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받아가며 골이나 뜯는 것이 일상이었던 하류 논팽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젊음을 탕진 중인 암울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의 수아들에게 호되게
맷찜질을 당한 만복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벽나발처럼 부어오른 채로 주막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을 포박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 천하의 도둑놈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 내어서라도 그 산삼은 내가 취해야겠구만. 박찬봉의 외침에 산삼도둑 만복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겨우 얻어마신 약주가 채 깨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 박찬봉이 사정을 봐줄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살기서린 눈으로 보건대 자신의 말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붙들린 만복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묵묵히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향분이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아직까지 만복 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인거려. 뭐시? 아니 향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봉 어르신께서는 아직 제 산삼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산삼의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말이지요. 향분의 말을 들은 박찬봉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직 산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화가 난들 산삼의 본래 주인이 나서 저리 말하니 박찬봉은 이렇다 할 대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향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배를 째든 통째로 삶든 산삼의 주인인 제가 하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그치를 제게 넘겨주셔요. 나 이거야 원. 참으로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울라니까 이런 경을 칠 경우를 다 보고 말이야. 에이잉 아주 배려버렸구먼. 박찬봉은 잔뜩 노기를 뿜으며 투덜거렸고 못내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향부는 씩씩대던 박찬봉의 수하들에게서 만복을 건네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언덕마루에서 만복을 풀어주며 향분이 말했습니다. 만복 씨, 어서 가세요. 뒤는 걱정 말고 얼른 도망치셔요. 만복 씨의 배를 뒤집어 본들 이미 뱃속으로 떨어진 산삼이 멀쩡하겠어요. 오죽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했으면 만복 씨가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복 씨를 책망치 않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얼른 도망치세요. 어서요. 행여나 참봉 어른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모진 꼴을 당할 테니 다시는 노름판이나 주막엔 얼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향분의 말을 들은 만복은 눈시울을 붉힌 채로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몸을 돌려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향분이 만복을 보내준 뒤 사라진 만복을 다시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향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진 마음에 만복을 보내주긴 하였지만 눈앞에서 산삼을 날려버린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휴, 그걸 팔아 혼인 미천으로 삼으려 했는데 팔자에도 없는 복을 삼키려고 하니 이리도 사달이 나고 마는구나. 어쩐 일로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나 하였네. 향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고개를 드는 어느 봄날이었지요. 향분이 예나 다름없이 약초를 찾아 헤매다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쑤셔오는 무릎에 몸을 가누며 약초들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집 마당 앞에서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냅다 자신을 향해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향분이 다급하게 약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귀한 양반분께서 어찌 저 같은 아래 것에게 이러십니까요? 향분 씨,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만복입니다. 예, 누구요? 만복씨, 설마 그 만복씨? 그 말을 들은 향분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갓을 쓴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3년 전 자신이 도망치도록 보내준 그 만복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진 살이 올라와 광채가 나고 있었으며 그 어깨는 떡 벌어져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되신 일인가요? 만복씨 용모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향분 씨 덕택입니다. 안으로 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만복은 향분을 부축하며 그녀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복이 주막에서 향분이 산 삶을 훔쳐먹고 그 길로 오래 앓던 폐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맛본 것이었지요. 골골 떼던 육체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만복은 마음을 다잡고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 장사판에 뛰어들었고 그간 부단히 노력하여 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양반의 지위까지 사게 된 만복은 산삼을 훔쳐먹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준 향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향분 씨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박찬봉 어른의 손에 맞아 죽었든지 길에서 객사를 하였든지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분 씨. 만복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향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재회를 두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워대고 보니 만복은 그간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던 총각이었지요. 저기 향분 씨, 제가 이렇게 향분 씨를 찾은 연유는 비단 그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향분 씨의 산삼 덕에 기세등등해진 것은 저희 팔자뿐만이 아니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 덕을 산삼의 원래 주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향분 씨는 어떠하신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복씨. 저는 향분 씨와 혼례를 올려 산삼으로 얻은 기운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발끝 아래를 내려다보던 만복이 흡사 거대한 석상처럼 꼿꼿하게 솟아있는 음영을 보이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만복이 말한 산삼의 다른 효능? 달리 말하면 기적 같아 보였지요. 그런 만복을 흘끔 바라보는 향분의 얼굴도 어느새 홍당무가 되어버렸답니다. 부끄러워하는 향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간 만복은 영험한 산삼의 힘으로 오장육 부소까지 외성병력을 선사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귀중한 만남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과 향분은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은덕을 베풀어 끝내 복을 거머쥔 향분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복과 향분은 넘쳐나는 산삼력을 10분 발휘하며 꽃피는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고 그렇게 산삼보다도 더욱 좋다는 시간들을 원없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